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롭게 개편된 책으로 통통의 구보경입니다. 영국의 비평가이자 역사가 토머스 칼라일은 독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행하고 생각하고 획득하고 또 있어온 것은 모두가 마술적으로 보존된 것처럼 책 속에 담겨 있다. 이 말은 책 속에 많은 지식과 힘이 담겨 있다는 뜻일 텐데요. 우리가 책으로부터 얻는 것들을 떠올려 보면 책값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책으로 통통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좋은 지식과 좋은 힘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책으로 통통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가을의 아침 출판사에서 나온 김창진 저 시베리아 예찬입니다. 먼저 어떤 책인지 소개 영상 보시고 더욱더 깊은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베리아 예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의 김창진 교수가 쓴 시베리아 예찬입니다. 저자는 2000년 7월에 처음으로 시베리아에 가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시베리아의 곳곳을 다니며 느낀 것을 글과 사진을 통해 엿궈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시베리아를 저자의 생동감 넘치는 문장과 사진으로 만나며 인문학적 기행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가로운 젖소떼와 자작나무 숲,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여행자들을 만나며 시베리아의 삶과 현대의 삶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온갖 야생 풍경들과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백석 시인 등 대문호의 본고장을 살펴보며 시베리아가 얼마나 넓고 황량하며 아름다운지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간단히 소개된 영상만으로도 우리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신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는 시청자 여러분을 시베리아로 모시고 떠날 시베리아 예찬의 저자 성공회대 김창진 교수님과 두 분 패널 교수님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책이 출간된 뒤 여기저기 인사받으시느라 무척 바쁘셨을 텐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책에 대해서 직접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네, 시베리아 예찬은 한마디로 인문기행서이자 메타기행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문기행서라고 하면 제가 시베리아를 그동안 8번 다녀온 그런 개인적인 여행 감상문도 있지만은 시베리아의 자연, 역사, 문화, 예술, 시베리아를 다녀간 사람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고, 또 시베리아가 인류 좀 거창하게 얘기해서 인류 문명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성찰하는 그런 계기를 갖고자 쓴 것이기 때문이고요. 메타여행기라고 하면 이제 이미 시베리아를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갔던 사람들, 도스토옙스키 같은 작가는 유형수로서 시베리아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병사 생활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구한말의 민영환 같은 고관 대작이나 해방 이후에 이제 북한의 교육부 장관을 지낸 백남훈 씨 같은 이런 사람들, 미리 갔던 사람들의 여행기를 통해서 또 한번 그 여행의 의미를 반추해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이제 쏟아낼 이야기들이 굉장히 풍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베리아와 인연을 맺으신 계기가 사실은 더 궁금해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시베리아에 대한 예찬론까지 쓰게 되셨어요? 8번이나 갔다 오셨다고 하시는데. 네. 예. 제가 모스크바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그래서 네. 그러나 정작 유학 생활 중에는 가난한 유학생 입장에서 이 모스크바에서 시베리아까지 가려면 비행기를 5시간이나 타야 됩니다. 그래서 엄두를 내기 어려웠고요. 사실은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연구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시베리아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대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와 한반도 종단 열차를 연결하자라고 하는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 전문가들이 시베리아 여행을 하게 된 일종의 리서치 트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연구 여행으로 시작을 했고, 그때 인연을 맺어가지고 시베리아의 자연과 시베리아에 사는 사람들 그 문화가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그 이후로도 계속 매년 한두 번씩 가게 됐습니다. 네. 우리 두 분 교수님들께서도 아마 이참에 저자를 만나면 이건 꼭 물어봐야 되겠다, 정말 궁금하다 하시는 점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한번 질문 좀 해주세요. 네, 굉장히 많은데 일단 첫 장을 딱 펴면서부터 입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지명들이 나와서 일단 만나 뵈면 러시아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해서 어떻게 배우고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 과정이나 기간 같은 것들을 한번 꼭 여쭙고 싶었는데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네, 제가 러시아로 유학 갈 당시에는 바로 한국과 소련이 이제 냉전 시대
마지막 무렵에 수교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러시아 학과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를 배울 기회는 없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종로에 있는 학원에 2달 등록해놓고 일주일 나갔나 마나 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상정식으로 모스크바에 가서 모스크바 대학 그 예비 학부에서 석 달 동안 러시아어를 배운 게 이제 아주 기초적인 걸 배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2년 동안을 이제 조금 호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러시아어가 한국인에게는 대단히 배우기 어려운 언어의 하나이기 때문에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군요.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또 하나 이 책을 보고 꼭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사진들이 아주 좋은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송학선 그 선생님이라고요. 콩박 송학선 선생님인가요? 그분 그 작품이 많이 나오는데, 같이 여행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사진을 선택한 어떤 그 기준을 저자께서 혼자 하신 건지 둘이 하신 건지 그런 걸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2006년에 그분과 같이 여행을 했습니다. 그분하고 단둘이 간 건 아니고요. 이제 한 30여 명이 같이 갔습니다만, 그때 그분이 동행하시게 됐는데, 그분의 본래 직업은 치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세계 각지를 여행을 많이 하시면서 이제 사진을 찍으시는데, 뭐 아마추어 사진가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분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책을 쓸 테니까 사진을 찍어 주십시오 부탁한 건 아니었고, 본인이 자연스럽게 뭐 다른 곳에 가서 찍듯이 찍었는데, 나중에 그걸 이제 보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쓰겠습니다 이제 했는데, 초판에 유감스럽게도 출판사 편집자가 실수하는 바람에 그 이름이 안 들어갔어요, 카피라이트. 네,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해서 이번 개정판 찍으면서는 반드시 넣으라고 몇 번 저희가 다짐을 받고 해서 다행스럽게 그분 성함이 크게 잘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질문을 잘 드렸네요. 글과 사진과 참 이렇게 어우러진 좋은 책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신 교수님은 또 어떤 질문? 그래서 그렇게 좋은 사진이 있었군요. 네. 아니, 저는 사실은 시베리아 하면은 그 닥터 지바고가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느 지명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저는 닥터 지바고와 그 눈의 그 평원과 그리고 이제 그 오마 샤리프와 그 상대 여주인공이 머물렀던 얼음 궁전, 그리고 시베리아 하면은 얼음밭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영화 속에 보면은 막 꽃의 정원 막 이런 곳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베리아가 뭐 눈밭만 있는 곳이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그 저자께서 처음부터 시베리아 여행을 계획하면서, 제가 저자라면 난 시베리아 가면은 그 얼음 궁전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선생님께서도 그 책을 처음부터 책을 쓰시려고 계획을 하시기 전에 나 시베리아 가면 여기 한번 꼭 가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곳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옮길 때 어떻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이 있었는지, 저는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예. 역시 저도 다른 분들과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역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직접 한번 타보는 것과 바이칼 호수에 가보는 게 뭐 가장 큰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연구여행을 갈 때 17박 18일을 시베리아를 횡단하게 됐는데, 물론 중간에 이제 5개 도시에 내려서 세미나도 하고 좀 현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전체 기간이 17박 18일이어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이모저모를 뭐 거의 다 겪을 건 웬만한 건 다 겪어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진한 체험이었고요. 바이칼 호수는 제가 모스크바에 있을 때부터 이제 가고 싶었지만, 이게 워낙 시간상으로나 비용상으로나 이제 유학생에게는 쉽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게 되는데, 역시나 아주 놀라운 그런 호수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저 제주도에서 서울까지가 되는 그 정도의 길이입니다. 그렇게 아주 긴, 넓은 길이고, 뭐 가장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호수이고 깊은 호수이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뭐 물리적으로 하나의 호수, 세상에 있는 하나의 호수라기보다는 뭐 세상에서 거의 유일한 호수다라고 말해도 좀 과장해서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각종 그 역사와 민속의 보고, 또 뭐 동식물 등등 어떤 그 러시아에게나 또 한국인들에게나 뭐 세계적으로 인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보고가 되는 그런 호수이기 때문에 매우 특별합니다. 하나만 더 추가해 말씀드리면은,
보통 하나 이제 여러분들께 도움 말씀드리자면은 흔히 여행사의 관광 상품으로 가면 바이칼 호수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못 보고 옵니다. 그냥 가까이 가서 그냥 저기 바이칼 호수다라고 사진 찍고 오는데 부디 바이칼 호수에 가시려면은 알혼섬이라고 하는 바이칼 호수 안에 있는 커다란 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만큼 큰 섬이 있는데 호수 안에 섬이 호수 안에 있네요. 호수 안에 약 30개의 섬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섬인데 거기를 들어가 봐야만이 바이칼 호수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혼섬. 바이칼 호수 알혼섬. 네. 우리 두 분 교수님들 시베리아 예찬을 읽으시면서 또 그래도 또 이렇게 비평적인 관점에서 이 점은 정말 신선했고 또 이런 점은 살짝 좀 아쉬웠다 하는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 한번 나눠주세요. 네, 일단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고 실제 내용도 좋았습니다. 첫 번째로 책의 구성이 굉장히 좋았다. 처음에 우리 시베리아 잘 모르니까 자연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쫙 일부에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리 환경이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나 역사에 대해서 추가를 해주시고, 또 문학과 예술에 대해서 사람과 연결시켜서 해주신 뒤에 그 마지막에 사상, 특히 문명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저자의 의도를 잘 표현하신 것 같은데, 가만히 읽다 보니까 이 저자께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려면 잘 안 들으니까 시베리아 얘기를 다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예술 문화도 얘기하시고 서서히 조용한 시베리아 한복판으로 데려가서 마지막에 이제부터는 내 얘기 들어라 하고 그 저자가 생각하시던 내용들을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야, 여기서는 꼼짝없이 내가 도망가지도 못하고 들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데, 그 바쁜 일상 중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시베리아 얘기를 들으면서 역사, 예술, 문화 이런 걸 들으면서, 야, 이게 내가 좀 반성하고 성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구나. 그런 그 느낌들을, 그리고 또 약간은 정화되는 생각도 받았고요. 좋은 말씀만 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아쉬운 네. 거는 제가 시베리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지도 한 장이 앞뒤나 중간에 어디 들어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특히 이제 이름도 익숙하지 않은 데다가 지리적으로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책을 읽을 때 저는 읽으면서 그 세계 지도 이걸 큰 걸 펴놓고 시베리아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 한 장이 앞뒤나 뭐 중간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참에 지도들을 크게 펴보고 배우면서 좀 읽어라라는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좋게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좀 더 친절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하나 더 약간 작은 건데, 저희들이 러시아어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 그 표현들이 나오면 이게 도대체 알파벳 발음이 어떤 건지 그냥 기본 러시아 그 알파벳하고 우리 한국 발음하고 하나 간편하게 좀 해줬으면 좀 재미도 훨씬 느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거 뭐 도움이 되는 팁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신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옹 교수님이 정말로 실질적인, 네. 실제적인 독자의 쪽집게처럼. 입장에서 쪽집게처럼. 근데 저는 먼저 이 책을 읽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다 보니까 뭐 이제 홍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이 책이 입문서인가 기행서인가 여행책인가 뭘로 이 책을 봐야 되지 먼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1부, 2부, 3부, 4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베리아에 대한 뭐 인간과 문명에 대해서 뭐 예술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다 하니까 정말 총체적인 인간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는 책이구나라고 해서 이건 일반적인 여행서라고는 볼 수가 없겠다.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면서, 한편으로는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구성이 나뉘어져 있는데, 그게 만약에 시베리아를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 정말로 여행객, 관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부, 4부 예술, 문학, 그다음에 사상에 관한 그런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원하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부분을 좀 따로 다른 책으로 한번 더 구성을 해주셨으면 더 깊이 있게 시베리아 그리고 인간, 문명 이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텐데, 그런 그 선생님의 어떤 그 생각의 깊이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책을 내실 때는 그 부분을 한번 따로 묶어서 내주셔도 좋은 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이 어떠셨어요? 네, 우리 홍 교수님은 아주 실질적인, 아주 구체적인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예, 3판을 낼 때는 반드시 선생님의 그 지적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나 러시아 표기에 대해서는 뭐 독자를 고려해서 좀 더 친절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또 우리 신 교수님 지적도 전적으로 포괄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저렇게 보면 또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겠다라는 내용적인 지적이신데 저는 이제 가능하면은 다 포괄하려고 했고 또 여행사는 워낙 넘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또 독자들이 수십 권을 같은 주제를 많이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두 권을 볼 텐데 가능하면 기본적인 지식에서부터 좀 깊이 있는 사고에 이르기까지 안내하는 그런 가이드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썼습니다만 뭐 독자 입장에서는 좀 미흡한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 네. 보면 그 경제학을 전공하신 교수님과 또 문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의 또 색깔들이 또 이렇게 묻어나는 것 같아요. 아마. 네. 자, 이제 밑줄 쫙 낭독의 시간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했던 곳 한 대목씩을 낭독해 주시면 될 텐데요. 약간의 설명을 덧붙여도 되고요. 우리 홍 교수님께서 먼저 한번. 좋습니다. 예. 저는 그 책 속에 우수리 강변, 거기에 문명인의 고독과 야생인의 지혜라는 그 분야에 나오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보통 합리적이고 뭐 우리가 똑똑하고 개화됐다고 생각하고 또 교육 안 받고 문명화 안 된 사람들이 뭔가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 개화된 문명화된 사람이 그 사람들과 생각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그런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데로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야만인이라고 생각됐던 사람이 평생을 숲과 함께 살아온 데로스의 머릿속에 담긴 지혜는 상처를 입어가며 몸소 익힌 자산이었다. 홍수를 겪거나 혹한의 눈보라에 시달릴 때마다 그의 지혜는 더욱 풍부해졌다. 데로스는 여태껏 하늘이나 별에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게 설명했다. 그의 곁에서 탐험대장은 어느덧 무한에 대한 공포와 완전한 허무의식이라는 관념이 어쩌면 문명인만이 품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제 저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네. 우리 신 교수님은요? 저는 이제 마지막 4부에서 결론처럼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시베리아 사상에 거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스스로도 반성이 되는 부분이 많았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요즘 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일상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던 차에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참 많이 와 닿았고요. 이제 일본 동일본 대지진 때 왜 나무 한 그루가 남아서 그 나무가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이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인간을 바라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288에서 89페이지에 걸쳐서 그리하여 우리가 일상적으로 시달리는 시간의 억압을 주체적으로 벗어나고자 할 때 그럼으로써 스스로가 견고하게 구축한 어리석은 절대 자아의 동굴로부터 빠져나오고자 할 때 거기 우리가 대상으로만 바라보았던 세계가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사시사철 해와 달과 별빛과 눈이며 또한 눈보라와 비바람 속에 흔들리면서도 덤덤하게 버티며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저 숲과 강과 들꽃과 산새와 뭉게구름은 아직 우리를 온전히 버리지는 않았다. 그들은 연약한 인간의 위무자들로 도시 문명의 가혹한 일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친구로 신을 갈구하는 고독한 영혼들의 구원자로 거기 그렇게 남아있다. 그래서 꼭 시베리아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문명을 개발하면서 이루어낸 것, 파괴한 것, 그래서 인류 전체에 대한 생각, 이런 깊은 생각을 김찬진 교수님께서 하신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김 교수님께서도 직접 저자 육성으로 한번 낭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 잠깐 읽어볼까 합니다. 아까 제가 왜 시베리아를 가게 됐는가, 어떤 계기로 인연을 맺게 됐는가 질문하셨는데, 제가 시베리아를 생각하는 어떤 상념이라고 할까, 그런
묵상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데 약간 조금 시적으로, 제가 시인은 아닙니다만은, 아마추어 시인처럼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20쪽에서 21쪽,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창공을 나는 새만이 그 한계를 알 수 있는 광활한 대지, 한여름 햇살에 빛나는 자작나무 이파리들, 끝없이 굽어 이어진 철길, 그 철길 옆 흐드러진 들꽃의 바다, 그리고 시베리아의 싱싱한 처녀들은 불현듯 일상을 헤집고 솟아나는 갈망이자 위안이다. 하여 시베리아는 떠나는 자의 몫이다. 야생의 숲에서는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아직 소유에 대한 갈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베리아는 상상하는 자의 순정한 낭만이다. 거기서는 자작나무 이파리만 빛나는 것이 아니다. 거죽 붉은 소나무와 전나무, 본래 슬라브 땅에서 세상으로 퍼진 라일락과 코스모스, 그리고 키 큰 해바라기까지 다투어 피고 진다. 예니세이와 레나, 앙가라와 까툰 강들이 달빛에 제 속살을 비추며 흐르고, 한겨울에 얼었다가 5월에야 풀리는 바이칼과 텔레스코의 호수는 바다처럼 깊고 푸르다. 네. 시이십니다. 네, 그 책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과 또 사진과 또 이제 이 시까지, 예, 오늘 너무 정말 풍성한 그런 시간인데요. 책으로 통통에 빼놓을 수 없는 코너, 이제 나도 시인이다 코너입니다. 역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키워드는 시베리아죠. 그래서 이 시베리아로 사행시를 한번 지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교수님부터 하실까요? 제가 먼저 해볼까요? 네. 이 배자, 리자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시베리 어렵네요. 오늘 한번 주시죠. 네. 시도 때도 없이 경쟁과 스트레스 받고. 네. 베풀 줄 모르며 돈, 명예, 권력만 하는 세상에. 리턴 매치기 없는 한 번뿐인 인생이니. 아무런 생각 없이 시베리아로 훌쩍 떠나보시오. 와. 재치 있는. 전문가세요. 네. 처음에 딱 시도 때도 없이 얘기할 때, 이거 또 어떤 코드일까 이게 막 그랬는데, 예. 굉장히 재치 있는 시였는데요. 순발력이 대단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신데요. 이거 오랫동안 생각한 겁니다. 우리 신 교수님. 좀 비교될 것 같은데. 제가 운 띄워드릴게요. 네. 시베리아요. 베일처럼 펼쳐져 있는 반성과 성찰의 땅이요. 리는 조금 반칙인데요. 이영만리 그대의 아픔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하네. 또 이것도 또 굉장히 또 심오한 또 그 의미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네, 멋진 행시입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그러면 시베리아 예찬과 함께 읽으면 좋을 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영상 보고 다음 질문으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통통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을 담당하게 된 출판저널의 정윤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책은 김창진 교수님의 시베리아 예찬인데요. 시베리아 예찬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 3권을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책은 시베리아 원주민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시베리아 원주민을 집중적으로 탐구한 책인데요. 러시아인이 침입하기 전에 시베리아 원주민들의 삶과 침입 이후에 원주민들이 겪었던 순환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책 시베리아 위대한 영혼입니다. 박수용 PD가 20년 동안 잠복하고 추적과 끝에 만난 시베리아 호랑이들을 기록한 책인데요. 블러디 메리라 불리던 한 암호랑이의 가족을 3대에 걸쳐 관찰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시베리아 호랑이들의 마지막 혈투라는 책입니다. 호랑이와 운명적인 대결을 하게 된 한 소년의 눈을 통해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파괴된 시베리아의 자연과 사람들의 삶을 조명한 청소년 소설입니다. 무분별한 벌목과 사냥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시베리아 호랑이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척박한 현실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3권의 책을 시베리아 예찬과 함께 읽으신다면 정말 쉽고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책이 또 우리 교수님들에게 호기심을 또 궁금증을 또 유발시켰는지 한번 나눠주세요.
우리 홍 네, 교수님은. 저는 이 그 시베리아 예찬을 읽으면서 우리 경제학도로서 약간 경제나 경영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그 심화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사실 그 원주민들이 거기서 쭉 어떻게 살아오고 어떻게 정치 사회 환경에 적응해서 왔는지 이런 것들이 좀 보완될 수 있는 책으로서 여기 시베리아 원주민의 역사 이런 책을 한번 곁들여서 보면 이 시베리아 예찬과 또 이 원주민의 역사 내용이 잘 궁합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신 교수님은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시베리아의 위대한 영혼, 그 호랑이를 1000시간 가까이 관찰을 하면서 이제 영상을 찍고 그걸 책으로 남기셨다고 했는데, 그 저는 이제 그 시베리아 예찬, 선생님의 시베리아 예찬 이 책을 읽고 일단 그 자연에 대한 경외감 이런 것을 느꼈고, 그리고 그 자연과 인간이 결국은 그냥 인류 그 자체로 함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결국은 하게 됐는데, 그럴 때 이 시베리아의 위대한 영혼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 자연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그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에 대한 경외감, 그 자료를 남긴 이 저자에 대한 경외감이 또 들 것 같아서 이 책을 같이 보면 더 깊이 있는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깨알같이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만든 코너인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시베리아 예찬으로 돌아와서 사실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사실 시베리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용어도 그렇고 지명 얘기가 나오잖아요, 책에서. 저는 사실 뭐 이렇게 해외 여행을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그 지도가 나오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기내 안에서 어디쯤 가고 있는데, 그럼 시베리아 반도가 나오면서 뭐 캄차카 반도, 뭐 여러 용어가 나오는데 아직도 가고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크고 광대한데 사실 잘 이게 실제로 가보지 않았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게 잘 감이 안 오거든요.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한번 지금 얘기 좀 비행기 해주세요. 타고 가시면서 이제 네. 잘 감이 안 온다 말씀하셨는데, 비행기 운항 시간으로 따지면 시베리아를 통과하는데 한 5시간은 걸릴 겁니다. 지리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지리 시간에 배운 걸 떠올리면 우랄 산맥에서부터 태평양까지가 모두 다 시베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베리아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은 동시베리아, 서시베리아, 남시베리아, 북시베리아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숫자로 표시하자면 그게 감이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구 표면적의 12분의 1이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를 12개 갖다 놓으면 지구가 덮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넓은 땅인데, 그러나 시베리아에 사는 인구는 채 3천만 명이 안 될 정도이니까 얼마나 인구가 희박한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아직도 살고 있지 않은 그런 그 광활한 대지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직 개발되지 않고 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인류가 살기에 힘든 가혹한 이런 기후나 토양이나 뭐 척박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자체로서는 오히려 축복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베리아 예찬, 사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인문학적 기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인문학적 기행이란 단순히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어떤 그런 또 일반 여행과는 또 달리 여러모로 많은 의미가 또 부여될 것 같은데, 평소 우리 교수님께서는 인문학적 기행 또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다행히 제가 이제 대학에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을 누리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세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데요. 단순한 관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인간이 뭐 기껏해야 7, 80년에서 요새는 뭐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만은 기껏해야 100년을 사는데, 이 유한한 인간의 생애에서 그러나 인류 역사가 적으면 수천 년, 길면 수만 년의 이제 흥망성쇠를 거듭해 왔는데, 세계 곳곳에서 이제 그런 인간의 역사와 문화 예술의 자취가 어떻게 남겨져 있는가 하는 거를 이제 좀 살펴보고 어떤 성찰의 계기로 삼는 뭐 이런 인문기행이 저에게는 매우 흥미 있습니다.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시베리아 말고 다른 지역이라든지 뭐 이렇게 했던 경험 있으세요? 네, 최근에 제가 갔던 곳의 인상적인 곳으로는 지금 역사적인 또 그 이념적인 전환기를 맡고 있는 쿠바, 미국 아래에 있는 쿠바였고요. 사회주의 체제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갔던 곳 중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비엔나, 부다페스트,
프라하 이런 도시로 유명한 중부 유럽인데 이게 역사적으로는 합스부르크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결혼 그 동맹이라고 하는 매우 특이한 정책으로 유명한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중세에서부터 근대까지 중부 유럽의 어떤 그 문화적 중심을 이루었고 우리가 아는 많은 그 지식인들과 예술가들, 프로이드를 비롯해가지고 뭐 마을러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런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세계 지성사와 예술계를 빛냈던 그 비엔나가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합스부르크 제국의 그 영토여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쪽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네. 우리 홍 교수님께서도 제 여행 많이 하시기로 제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특히 뭐 인문학적 기행 혹은 뭐 학술적 기행이라고 할 만한 그런 여행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세요. 네, 저는 뭐 인문학 기획이라기보다는 사회과학, 뭐 심할 때는 비즈니스 트립 같은 것을 하는데 그거에서 약간 떠나서 이제 그 사회과학적인 그런 그 여행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면 부다페스트나 뭐 핀란드나 이런 데도 거의 인문학적인 그 측면은 거의 못 보고 경제적인 측면에 그 초점을 맞추는 걸 하는데 최근에는 한 2년 동안에 한 5번, 6번 간 국가가 라오스였습니다. 라오스의 경제사회 발전으로 위한 그런 그 연구를 하러 갔었는데 여기에 그 저자가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갔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즉, 사람들이 비록 못 살지만 굉장히 편안하고 내일 모레 걱정 없고 그리고 사람들 간에 갈등 별로 없고 이런 세상에 국민소득을 더 높이겠다고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를 주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과연 그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들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러시아, 시베리아에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국민소득 수준 같은 것들이 낮다고 그래서 우리와 1차원적으로 비교해버리는 이런 습관들을 우리가 좀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하나의 이제 차이는 라오스는 굉장히 덥습니다. 1년 내내. 더운데 덥기 때문에 모든 산천, 초목 자연이 다이내믹하게 보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디스트, 그 불교, 그 선불교 같은 그런 것들이 발전하고 여기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그 시베리아가 뭐 툰드라, 동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딱 얼어 있는 것 같지만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 생태계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사람들의 그 치열한 그 노력도 그렇고 오히려 역동적이다. 그리고 하나는 옆으로 이렇게 지리적으로 깔려 있다면 라오스는 굉장히 그 수직적으로 돼 있어서 두 개를 다 이해를 하면 그 인류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그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은 또 문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또 일본에서 또 공부하셨잖아요. 또 일본에서도 이렇게 많이 다니셨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일본에서 뭐 대학원 때 무슨 그런 견학 여행을 가기도 하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기억에 남지가 않더라고요. 공부하면서 해서 그런 거죠. 아니, 쫓아다닌다. 네. 그냥 선생님이 앞에서 안내해 주시고 나는 설명을 들으니까 여기가 그런 데인가? 별로 잘 모르겠는데 조금 이런 느낌으로 다녀서 그건 그다지 기억에 남지를 않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일본 교토를 여행을 했는데 교토는 많은 분들이 가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토를 가면 이렇게 늘 가는 코스가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금각사라고 하는 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번쩍번쩍하는 절을 모두 한번 그 앞에 가서 사진을 찍고 오는 그렇게 뭐 코스가 정해져 있는데 바로 앞에 가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 있어서 그 앞에서 이제 사진 어떤 분이 찍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금각사도 있고 은각사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은각사는 그럼 은으로 만든 거 하면 그렇지가 않고요. 그냥 그 나무로 만든 절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사진을 찍으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가서 보면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은각사가 훨씬 더 정취가 있고요. 그리고 뭔가 좀 명상과 사색을 하게 하는 그런 절이라서 그러니까 뭔가 미에 대한 기준, 생각 이런 것이 모두 사람마다 다르구나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금각사를 가서 한 적이 있어서 한번 그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은각사 쪽 또 가봐야 되겠어요. 라오스도 가고 갈 데가 참 많은데. 네. 김 교수님, 만약 이제 원고를 이제 탈고하셨잖아요. 책을 쓰셨을 때. 근데 뭐 일주일의 시간이 더 있었으면 우리 사실은 글 쓰는 사람들이 영문음을 쓰거나 책을 읽을 때도 책을 쓸 때도 이게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더 했을 텐데 잘했을 텐데 하는 이렇게 아쉬움이 많기도 하는데 뭐 어떤 점을 좀 더 보완하고 싶으셨어요?
읽으셨을까? 뭐 그런 것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아마 자기 작품에 대해서 완전하게 만족하는 저자나 필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이제 그런 이런저런 아쉬움이 있지만, 뭐 다행이라고 할까, 이게 초판이 아니고 개정 증보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새로 이제 2편의 글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 특별히 너무 아쉽다라기보다는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제가 이제 뭐 이 책을 쓰면서도 이런저런 많은 국내외 저자들의 책을 참고로 하고, 또 제 책이 나온 다음에도 많은 외국 그 저자들이 관련되는 책들이 이제 소개되기도 했는데,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시베리아 인문 기행을 책으로 써서 이게 러시아 사람들에게, 시베리아 사람들에게 또는 서양 사람들에게 한번 읽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영어나 러시아어나 뭐 중국어나 일본어로 번역될 수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뭐 그런 소망이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이 책이 또 영어로 또 제2외국어로 또 소개가 되면, 세계적으로 소개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 시간은 찬반 토론의 시간입니다. 이 책에 나온 백석 시인의 작품은 사실은 월북 작가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금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념적 잣대나 또는 외설 등의 도덕적 잣대로 사실은 예술작품 창작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있긴 한데요.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예술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교수님들께서 찬성을, 또는 어떤 그런 규제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반대의 의견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의견 좀 들어주세요. 아니, 신 교수님, 이건 뭡니까? 이거 반칙인데. 그럼 우리 먼저 홍 교수님, 강력하게 딱 서슴없이 반대를 딱 들으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게 만약에 규제를 하는데, 그게 예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규제를 받으면 예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어젠더, 그러니까 얘기의 대상 자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정치라든가 뭐 경제라든가 또는 조그만 학교에서 뭐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그런 범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내부에 있는 속에 생각하는 것을 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원래 사회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을 속에 있는 것을 표출하는 것이 예술인데, 그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예술 자체를 하지 말자는 얘기와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떠세요? 반대 의견을 또 내셨는데. 원칙적으로 반대. 원칙적으로 반대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소위 걸작이다, 명작이다 하고는 문학 작품들 또는 뭐 영화를 비롯해서 예술 작품들이 당대의 인정을 받는 것도 있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당대에는 오히려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금지의 대상이 되었다가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 지난 다음에 인정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예술이란 사회적으로 걸러져야 될 문제, 또는 심지어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 왜 예술을 규제하려고 하냐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 질서와 규율을 중시하는 이런 이념과 체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는 하나의 정치체제로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국에서도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까지 얼마나 그런 규제가 심했습니까? 그런 규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그 체제의 정당성에 깊은 의문을 갖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예술을 규제하는 것이 포르노를 막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체제의 비판을 하는 작품에 재갈을 물릴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체제의 정당성을 잠식하는 그런 또 부작용이라고 할까, 체제 입장에서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가 큰 것도 아니다, 사실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불현듯 떠올랐는데 금지곡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예전에 꼭 테이프에 늘 꼭 반드시 필수적으로 건전가요 같은 거 넣어지고 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은 또 이제 없어졌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포함될 것 같아요. 네, 박진감 넘치는 찬반 토론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책으로 통통과 함께한 시베리아 예찬에 대해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읽으셨을까 궁금한데요. 이 방송을 보시고 난 뒤 짧은 시청 소감을 온북TV 메일로 보내주시면 5분을 선정해서 시베리아 예찬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어느덧 프로그램을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 교수님들께서 시베리아 예찬에 대해서 한 줄 평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시베리아에 대한 그 마음과 영혼, 마음, 영혼, 몸에 대한 백지수표가 이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쓰고 싶은 만큼, 손 가는 것만큼 필요할 때 써서 읽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평인데 굉장히 우리 신 교수님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성찰이라고 하는 단어, 그 책 추천사에서 신영복 선생님이 또 그렇게 추천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그게 가장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책은 인류에 대한 성찰의 책이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한 줄 평만 들어도 이 책의 내용이 그려지는 느낌인데요. 이제 끝으로 이 책을 누구에게 또 추천하고 싶은지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시베리아나 또는 다른 지역을 생각할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 나라가 국민소득이 얼마고 자원이 많고 거의 경제적으로 보는 것이 거의 습관화되어 있고 저 역시나 그런데 이런 책들을 그래서 기업이나 경제정책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를 보거나 또는 시베리아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의 광물 자원, 경제적 이익만 보지 말고 거기에 있는 역사나 사람이나 그리고 우리 성찰하는 그런 정신적인 측면들을 보는데 재미도 있고 또 스스로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러한 성찰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꼭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 교수님은요?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베리아 하면 닥터집하고만 그러니까 아마 많은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네. 어떤 그냥 아무 생각 자체가 없는 백지인데 그래서 저같이 시베리아 하면 시베리아의 북풍만을 떠올리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신 교수님, 그러면 끝으로 다음 저술 계획이나 또 기행 스케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올 8월 달에 이제 또 한 30여 분하고 같이 시베리아 기행이 이제 9번째 기행이네요. 그렇죠. 저로서는 네. 9번째 기행이고 같이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첫 번째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시베리아 예찬 개정판이 나온 걸 기념하는 의미도 있고 이 책을 같이 읽고 가서 현지에 가서 낭송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따로 이제 또 올 여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합스부르크 제국 기행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기획하면서 지금 다시 또 두 번째로 가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이 계속 뜻깊은 기행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출연해주신 김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두 분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창진 저 시베리아 예찬과 함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시베리아의 매력에 흠뻑 빠졌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